좀비의 역병에서도 역병으로 인한 감염과 부두교 주술이 나타나고 희생자가 좀비로 다시 바뀌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 좀비는 방사능에 감염되고 식인 본능이 살아나고 외형도 흉측해지고 신체가 손상되는 자극적이고 고어한 형태로 변화해 갑니다. 공포의 초점도 더 이상 주술이 아닌 미확인 바이러스나 방사능 감염 등 재난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1960년대 이후 현대 사회에서 핵전쟁 위험, 사회 불안, 정부 언론에 대한 불신과 집단에 속한 개인의 무력감 등이 대상화되어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 드러난다고 사회 영화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기 좀비의 주술 같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사회적 대재난과 혼란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의 투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불안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즉 과거의 내적인 자아 상실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나 사회 붕괴에 대한 공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희생자를 잡아먹는 식인 행동이 좀비에서 처음 나타나며 총에 맞아도 죽지 않고 머리에 헤드샷을 맞아야 쓰러뜨릴 수 있는 컨셉도 처음 나타납니다. Officials are quoted as explaining that since the brain of a ghoul has been activated by the radiation, the plan is kill the brain and you kill the ghoul. 또한 뱀파이어 계열도 아니라서 마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죠. 1971년 개봉된 I Eat Your Skin에서 주술형 좀비와 방사능 오염이 섞여 나타나고 1974년작 슈가힐에서는 깽단의 싸움에 동원되는 용역 좀비로 여전히 주술형 좀비 컨셉으로 보이기도 하다가 1978년 조지 로메로의 두 번째 좀비 시리즈 살아있는 시체들의 새벽에서 더 이상 구울이나 뱀파이어가 아닌 잔인한 언데드 괴물로서의 현대적 좀비의 정체성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이전 좀비물에서 없던 현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쇼핑몰에서 생존자들의 삶과 갈등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고 이것은 향후 좀비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거점 생존이라는 테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지적한 것처럼 1950년 이전의 근대 사회는 고정적인 사회 질서와 국가 체제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삶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점점 기존의 사회 질서나 체제는 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녹아내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세계화, 정부와 혁명을 통해 점점 자본과 노동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각 개인은 이전보다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강박과 타자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게 되죠. 즉 테러나 범죄, 이민자에 대해 불안이 증가하고 외부 위험에 대한 과잉 경계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점차 모호하고 탈영토화된 것으로 사람들의 심리에 스며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 좀비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좀비의 기원에 대해 알 수 없는 곳에서 바이러스 전파,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사능 누출 등이 상징하는 부분은 이런 모호하고 탈영토화된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좀비 영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핵전쟁 이후에 문명이 붕괴된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대역병에 감염되어 사회가 붕괴된 장면도 이러한 체제나 질서 소멸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참고로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는 괴시로 알려져 있는데 할리우드 좀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한국 공포 영화로는 원혼이나 귀신 테마가 주류였는데 괴시에서는 시체가 집단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영화 역사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좀비 장르에서는 배틀걸에서 본격적인 좀비 영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보다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더 뱀파이어 돌에서도 흡혈귀와 사후에도 좀비처럼 움직이는 언데드 인형이 등장하지만 좀비적인 요소가 뱀파이어 영화에 가미된 정도여서 본격적인 좀비 영화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일본 특유의 원혼, 귀신, 요괴,
흡혈귀, 저주라는 테마가 공포 장르에서 우세하였고 좀비 장르는 헐리우드 영화라는 인식이 강해서 영화 제작이 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무술가가 좀비를 부활시킨 악한 마법사와 싸우는 내용의 블랙매직2가 최초의 홍콩 좀비 영화로 평가됩니다. 만약 홍콩 영화 중 도교 법사들이 조정하는 강시가 나오는 부분을 현대 좀비 계열로 포함시킨다면 1936년 헐리우드 드라큘라를 따라 만든 미스터 뱀파이어나 1939년 유령의 집 뱀파이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뱀파이어의 요소도 많이 섞이고 도교의 강시 전통이 테마라서 본격적인 좀비 영화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가끔 영화 전공생들도 헷갈리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독일 표현주의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나 노스페라투가 초기 좀비 영화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영화 분류학적으로 보면 좀비 영화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먼저 1920년대 좀비라는 개념이 유럽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1929년 더 매직 아일랜드 소설에서 처음 좀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주술로 시체를 살려내는 좀비 카다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을 빼앗아 몸을 지배하는 좀비 아스트랄 개념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후 영화 화이트 좀비에 비로소 좀비 소재의 최초 영화가 등장하죠. 그리고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 최면으로 조정당하는 세자르는 부두 주술이 아닌 칼리가리 박사의 과학적 연구 성과로서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자르의 시체 같은 분장과 관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이후 좀비나 흡혈귀 영화의 시각적 모티브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노스페라투는 좀비가 아닌 수백 년 더 오래된 전통인 흡혈귀 문학에서 나온 영화로 정통 뱀파이어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스페라투는 오를록 백작의 생김새가 반지의 제왕 이후 등장한 오크와 유사하게 생기다 보니 좀비 괴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종족이죠. 소실된 영화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가 노스페라투입니다. 여기서 현대 뱀파이어 영화의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희생자의 목을 물어 흡혈을 하고 낮에는 관 속에 들어가 있다 밤에 활동을 하며 좀비와 달리 지능이 있어 사람을 조정하려는 점이죠. 이후 노스페라투 타입의 뱀파이어에 이어 드라큘라 타입의 뱀파이어 영화가 등장하는데 외모도 훨씬 더 멋있는 귀족 스타일과 노스페라투에는 없던 희생자 감염을 통해 뱀파이어를 만드는 점, 노스페라투가 쥐를 몰고 다녔다가 드라큘라는 박쥐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고로 1931년 드라큘라에서 반 헬싱 박사가 영화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후 모든 뱀파이어 영화에서 헬싱 가문이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2001년 애니메이션 헬싱에서 헬싱 가문의 특무대에 소속된 주인공의 영어 이름은 아카드인데 팬덤과 게임에서는 노스페라투 아카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카드를 거꾸로 읽으면 드라큘라가 되죠. 정통 흡혈귀 가문 출신이란 의미입니다. 가끔 1915년작 레반피르 영화를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목만 뱀파이어이고 실제는 무성 범죄 영화인데 뱀파이어가 등장하지 않고 갱스터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갱단의 이름이 레반피르이고 파무파탈적 여성 존재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1979년작) 좀비2 등과 같이 좀비 장르가 점점 식인 좀비와 고어 스플래터 영화로 굳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영화가 아닌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에도 좀비 컨셉이 등장하지만 1980년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좀비 침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좀비가 공포 장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조지 로메로가 선보였던 좀비 충격이 서서히 진부해지고 새로운 것이 없고 잔인하고 하드코어한 좀비만 반복되어 상상력이 소진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포 영화의 주류가 좀비 같은 괴물보다 점점 현실 범죄나 지능이 높은 사이코나 살인자 컨셉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미저리, 양들의 침묵, 올리버 스톤의 킬러,
7, 스크림, 큐브, 할로윈 7, 본 콜렉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It's a bloody bone. 즉 글로벌 감염 같은 대규모 재난과 좀비 발생에서 개인 단위의 악과 내면적 병리가 더 공포감을 주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90년부터 동서독이 통일되고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는 시기에서 핵이나 세계대전으로 공멸하는 집단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이런 시기에 좀비 영화가 가진 본래의 사회적 메타포가 감흥을 상실하고 예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아지고 코미디화 되거나 패러디로 소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탈리안에서도 티네이저풍의 펑크 코미디 좀비 장르로 변했고, 좀비오도 코미디 공포 좀비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이 감독했던 데드 얼라이브 역시 공포 코미디 좀비 영화입니다. 주로 이런 B급 피 튀기는 스플래터 영화들은 극장에서 흥행 못하고 바로 비디오로 직행하며 컬트가 되는 경향이 있었죠. 다만 1996년 캡콤의 콘솔 게임 바이오하자드 레지던트 이블, 세가의 The House of the Dead가 출시되어 전 세계적 히트를 치는데 좀비 장르와 게임이 결합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유행합니다. 이것은 뒤에 2000년 이후 좀비 영화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참고로 1984년 좀비가 최초의 좀비 8비트 컴퓨터 게임으로 나온 이후 1986년 유비소프트의 8비트 가정용 컴퓨터 게임 좀비가 발매되었고, 1989년 캡콤의 스위트홈이 출시되긴 했으나 좀비 장르 게임이 본격적으로 흥행하긴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The House of the Dead는 아케이드용으로 출시된 호러 FPS 장르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90년대 후반 좀비 컨텐츠를 레지던트 이블과 함께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제 인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은 캡콤이 1996년 발매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둠 시리즈처럼 악마나 지옥, 그리고 데몬에 의해 탄생하는 좀비형 괴물이 아니고 바이러스, 생물 변이로 발생한 좀비가 등장한다는 것이 정통 좀비 장르와 관련 있는 핵심 설정이죠. 그리고 게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1, 3까지 출시된 후 게임 IP를 가지고 2002년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게임의 기본적인 설정을 참고하여 새롭게 각색하였습니다.